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윤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와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병선 원장님과 키스텝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는 내용이 특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국제 중세의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의 영역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이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학기술의 중요한 것과 더불어 또 이 안보 문제 또는 주권 기술 주권 문제 또 경제 사회의 초연결성의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지만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외교의 국가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여기 모두 계신 분이 공감하실 부분들은 과학기술 외교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래 장래의 중요한 미래 기술의 개발 획득, 기술 주권과 연계된 미래 기술의 개발 획득 문제와 또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또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떨 것인가,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분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적 목적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 내에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이 어떻게 연계 융합이 되고 어떻게 현실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 기술의 어떤 범위 또는 강도, 파급력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떠나서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의 이제 기술과 관련된 기준이나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이견과 대립이 첨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과학기술 외교의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대두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연 설명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14개의 신흥 기반 기술에 대한 통제를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당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양자다재적인 문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국가 이익에 기반한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증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끝으로는 국가 차원의 국가 전략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강화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 쟁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이제 과학기술이 부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전의 시대보다 좀 봐야 될 측면은 이 과학기술과 경제 또는 정치, 군사, 안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신기술의 발전이 부정적,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각각의 영역에 군사 안보에 접목되거나 안보에 미치는 분권이 아주 즉각적인 일치화되는 특성이 있고요. 안보 자체의 영역도 전통 군사안보 차원을 떠나서 기술안보, 기후안보, 경제안보, 사이버 식량안보 이런 부분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안보 영역 자체가 또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 이후에 경제 현상이 초연결적인 글로벌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는 글로벌화와 또는 이제 디레귤레이션 비규제라는 하나의 트랙과 또 그 역으로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와 반대되는 측면과 또 새로운 형태의 규제, 리레귤레이션이 양면적인 게 서로 대립되는 병행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우리가 기술 패권 상황에서 또 검토해야 될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의 과기 외교의 중요 방안이나 대안들을 보기 이전에 과연 미국의 경우는 기술 패권과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기술의 영역에 미국의 경쟁력의 제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현대화나 핵, 우주, 사이버, 정보 관련된 각종 기술 영역들이 미국 국가 경쟁력의 향후의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필라다라는 인식하에 현존 잠재적인 위협 국가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다. 특히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핵심적인 쟁점의 신흥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술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보존한다라는 그러한 그 컨셉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기술이 굉장히 자체가 연계 융합되어 있고 봉이명 기술과 세부 기술을 구별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오는 이제 신기술과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이 통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점은 현재 섹터는 지정을 했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거를 좀 이행하려는 추세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기술의 정의, 기술의 범위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특정 기술을 지정을 할 때 이게 다른 기술에 영향이 있게 되고 또 특정 기술에 대해서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지정을 해서 소위 통제를 해서 예를 들어 경쟁 국가를 좀 제한하려는 것들에 이행하는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기술 투자의 그 인식이 그 민관 협력을 통한 이제 분권화된 기술 개발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보 D&I 그 정보국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전부 민간 주요 기업을 포함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2018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과학기술 경쟁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특히 정부 사이드의 R&D가 감소가 된다. 그다음에 민간 협력이 과거보다 원활하지 않는다. 민간 협력의 이제 모델로 했던 소위 인큐텔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몇몇 기업들과의 민간 협력 모델이 점차 저해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모든 기술은 초기에는 다 정부가 펀딩을 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R&D 감소와 민간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미국이 워낙 그 국내 경제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연방 조달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가용 자원이 제한된 거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느냐. 이거는 뭐 모든 국가가 공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의 그 부정적 영향이 가끔 과학기술의 기술 개발에 저하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는 부분이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개발 R&D가 감소돼 있고 미국의 주요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연계가 되는 게 좀 결여돼 있고 또는 이제 미국 정책과 정부기관 내 책임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돼 있다. 그렇고 이제 또 경쟁국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외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산업 스파에 대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국 기술이 유출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 속도와 경제적 적응 속도가 역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의 위협에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의 미국의 신기술 또는 이제 기술 안보를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중국이 기술의 패권 경쟁을 미국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제조 2025의 영향이 크고 2025에서 12개 기술을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2개가 미국이 그 통제하려는 기술이 14개가 있는데요. 그 14개가 다 완전히 겹칩니다. 겹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그 민감도가 취약하고 민감한 국가는 한국, 그 다음에 역시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독일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공통된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경우는 결국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일 반도체 그 관련된 소재 분쟁이 있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출 통제 문제가 대두되고 할 때에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포지션,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군반적으로 어느 선까지 한 내재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한 2,000개의 핵심 기술 품목들을 중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재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두 개가 한 개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도 하고 이 세 가지 측면을 결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정책의 구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할 수가 또 있고요. 남북관계 개선이 될 때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 대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현재 상당 부분의 경제 안보건 소위 그 사회 안보 또는 이제 국가 안보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기술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 역시도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빈번하게 위협의 강도가 있는 이제 사이버 ICT 부분에 대한 또 이거는 정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부분도 결국 기술에 의해서 발달이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뭐 핵심 정보 인프라나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 혼란을 막고 또 미용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를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과학기술 외교의 이제 그 양자 특히 다자 협력을 보면 요 부분의 하나가 소위 그 사이버와 관련된 ICT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 또 지역 차원의 협의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누충적이고 의제도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이
그 전담하는 우리의 경우는 각각의 부처가 전담하는 국제 기구가 사실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가서 의제를 또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에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부분의 의제를 팔로우하는 지금 수준이고 이게 의제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설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그 국제 규범이나 기준 또 표준 논쟁에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량 강화 특히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요. 전문가 자체의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이게 하나의 전문가들이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상당 부분의 이런 다자협력체에 대한 과거 외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그 기술 패권 경쟁에 가장 좀 기술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주 부분인데요. 우주 부분에 지금 연계 쭉 나아가는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기술 패권 부분의 전략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 거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특히 기술 같은 경우는 쫓아가는 거는 계속 기술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그 문샷 리덕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주 경쟁에서 미소가 경쟁을 했을 때 소련이 먼저 우주에 의뢰를 보냈어도 미국의 전체적인 자원이라든가 또 정책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자원과 정책들을 리소스를 투입할 경우에는 앞설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저 데자 문샷 리덕스 방법인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시사한다면 저에게 어떤 역량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똑같이 우주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이제 그 우주 강국 중에서도 약간의 후발에 있는 국가들의 전략이 특정 부분에 대한 거는 세계 최고, 그러니까 단순한 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그런 거를 설정을 해서 그 섹터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그런 전략을 있고요. 예를 들어 위성 우주 같은 경우 우리도 수시나 또 지상 위성 우주 서비스는 또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전략의 과학기술의 경우도 뭐 2017년, 18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그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술 강국들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요. 저의 경우는 이제 특정 기술의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차, 4차 넘어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커지면서 외교적인 수요, 외교 안보적인 고려들이 첨부가 돼서 그때 나가는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국이 AI 전략을 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 정책적으로 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국가들, 주로 기술국들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나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표준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ICT 분야는 진영 경제에 굉장히 첨예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뭐 그 규범에 관한 세팅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외교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뭔가의 결정에 보고서들이 채택되는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전문 하위 워킹 그룹에서 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초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외교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채택되는 형태고요. 그때 초안의 드래프팅 작업에 소위 예를 들어 군사 아니면은 규범 아니면 과학기술 세 개의 서브 워킹 그룹을 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 한 1, 2년 전서부터 그 프로세스가 확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규범이나 기준 논쟁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경우에서도 현재의 전문가 이렇게 융합적인 전문가 풀과 워킹 그룹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방식의 그 프로세스를 갖추면 국가의 역량 적자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국가들은 아예 그러한 전문가들을 보낼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나라들 정도가 한 10여 개 정도에 국한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 분야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엔 이제 미중 경쟁 차원에서 이제 우주 분야가 더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포스 같은 게 이제 기술 소위, 법률 소위 나와 있고요. 유엔 논의에서도 과학기술, 서브워킹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규범 정책, 그다음에 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AI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상업적과 군사를 구분해서 표준 규범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립 구도가 기술 선도국하고 개독하고 이런 대립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블록 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선도국과 개독의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교롭게 이제 군사 파트에서는 소위 P5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의 포지션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독국하고 대척점에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시사를 보셔야 될 것은 소위 이제 기술적 중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 중립성이 이제 기술 자체는 뉴트럴한데 개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게 사실 주리적 견해였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중노의 경우는 기술 자체가 이제 애초부터 커먼 굿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는 레토릭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EU의 AI 레귤레이션이 채택이 돼서 지금 각국 회원국의 비준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거의 채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되면 소위 그 데이터 이전에 관련된 유럽 연합의 그 GDPR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이라서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해서 활용해서 상용화하거나 이용을 하려면 EU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EU의 메커니즘은 AI 기술 자체를 4개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위 뭐 아예 금지 기술, 제한 기술, 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기술, 그다음에 용인 기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과학기술계와 정책 사이드에서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당히 시급한 형태의 지금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의 통제들은 이거 역시도 지금 다양한 형태의 국제 레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실 것은요. 이제 현재의 기술 패권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소위 경쟁 국가의 기술 개발을 막는 방법 중에로 제 사실들은 이 소위 비약성 레짐이 활용되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트렌드는 개인, 그러니까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통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술의 이전의 방식, 그러니까 예컨대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전문 비자를 제한한다든가 공동 연구를 제한한다, 이런 형태의 새로운 통제 제도가 현재 지금 검토를 넘어서 이행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게 개별 국가의 제재가 있고요. 유엔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라는 것은 유엔의 안보리의 결의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EU의 그 제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돼서 다시 빨리 이제 대응을 해서 57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 제한을 받는 거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독자 제재 기술도 제재 시스템이 갖춰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국가 제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지금 같은 수출 통제 품목은 리스트는 뭐 잘 다자나 다른 주요국 수출 통제
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안 돼 있는 것은 기술 부분이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그 영향력, 파급력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완성품이 있으면 그 완성품에 기술이 포함된 이제 혼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부분에 대한 경우도 과학기술계와 논의를 통해서 법제를 빨리 서두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의 그 신기술 수출 통제가 어떻게 그 전개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른 것은 그 중에서 약간 선택적으로 어떤 건 더 강화시키고 어떤 거는 약화시키는 그 비스포크 전략을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 기반 기술 14개 분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민감성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주의적 동맹 나 우혹을 통해서 같이 한다. 그다음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활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9월에 출범한 게 소위 마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트는 그 민간 기술에 대한 다자 행동인데요. 그 1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강국들이 다 있습니다. 5IG 5개 국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동맹을 특히 기술 파트에서의 동맹 우호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누층적이 있습니다. 이제 쿼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브 아이즈가 있고 기본 포맷은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알파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때 그 알파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게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술 패권의 10개 프라이어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부분이 당연히 있고 AI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10개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그 중에서 어떤 국가들하고 기술 동맹을 맺는가 그 섹터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리고 그 기술 동맹을 맺는 파트너십과 그 어떠한 회의체에서 어떠한 협의체에서 논의할까를 다 이 매치업 시키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본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분야하고 AI 분야, 일부 이제 인프라 부분이 있고요. 그 10개 프라이어티에 다 들어가 있는 국가가 독일,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술의 이전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통제, 투자 제한을 하고요. 투자는 지배를 꼭 안 하는 비지배 투자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비자 심사, 비자 베팅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이 먼저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위 공동 연구 개발 제한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상대 경쟁국의 제한적인 조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무형 기술을 통해서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테크니컬한 이슈인데 저희가 이제 기술 패권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그 결국은 미국이나 또 EU도 갖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 패권을 하면서 기술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파워가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EU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기술 통제와 어느 정도 대항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리텔레이션하는 대항 입법을 같이 만들어서 하고 또 미국의 기술 통제하고 유사한 동일한 또한 법제나 국제 정책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기술 강국들은 대항 입법이라는 측면보다 공조를 통해서 하려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소위 FTPR, 이제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가 일단 최소 마진 이상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제품이 제재 당사자로 이전되는 거 부분에 이제 그거를 제한하는 이 FTPR입니다. 요게 여기에서의
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 파트입니다. 기술 소프트웨어가 됐건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통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다자 통제는 반도체 소위 상용 목적의 반도체, 뭐 SRAM, DRAM,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이것도 예를 들어 70도 기준으로 자르는데요. 그 항공 우주에 쓸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70도 이상의 고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사용인 SMD의 낸드 플래시라도 이거는 이중 용도로 제한을 가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차이는 이 그 기술 통제에 대한 저희 공급망 이슈가 과거에는 그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기존 유엔나 바세나르 체제에서 그 별도의 특정화된 체제에서 다루는데요. 이제는 이게 모든 개별 영역에서 다 가장 핵심 요소가 결국은 기술 경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버 안보나 뭐 우주 안보나 AI건 여기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소위 그 표준이나 규범 금지의 삿바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소위 공급망 기술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소위 전략 경쟁 법안을 발의한 부분의 내용에 소위 과감한 R&D 투자, 기술 개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동향도 또 예의주시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주 분야를 좀 제가 향후 과제를 굳이 요거를 따로 정리한 이유는요. 현재의 기술 경쟁, 기술 패권에 관련된 거에서 과기외교를 하려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이템별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의 아이템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쭉 했는데 미사일 집중 종류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또 남아 있고요. 아르테미스 협정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고 함국 배발의 경우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6G의 경우도 또 이제 메타버스 뭐 주파수 얘기도 해야 되고 5G, 6G 이동통신 문제도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팔로우업해야 되는 그러한 과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융합적이다. 그 양자 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에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기 외교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특히 이제 거버넌스 문제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적인 문제점이 R&D 중심의 부처별 독자적이고 분절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율조관 코디네이팅하는 전담 조직이 좀 결여돼 있고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있고요. 민간을 포괄하는 과기외교에 정보공유 인프라나 프로세스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네트워크 역시도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현재 지적점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본 방향을 갖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과기 외교를 함에 있어서 보통의 논의를 하는 게 소위 이제 영국 로열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사이언스 포 디플로머시나 이제 디플로머시 포 사이언스 이런 논의들을 세계의 행위 융형으로 분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은 아웃모디드 돼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마드리드 선언에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이언스 포 디플로머시인지 뭐 사이언스 인 디플로머시인지 구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아예 그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서 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확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따른 혜택이 뭐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의 분류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아마 과학기술의 큰 세 가지 목적이라는 글로벌 현안 대응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통한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차세대 미래 기술 개발 획득 개발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는 아마 다 어느 국가들의 공이 과학기술 외교의 기본 목표로 설정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마드리드 선언문에서 이 외교 전문가, 외교관과 과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협의체에서 보면 스테이크 홀더가 그 외교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협상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때 과학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원주민이 됐건 아주 민간 스테이크홀더건 그런 협의 프로세싱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여담은 그래서 한번 대화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세 개를 삼각형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쪽은 각국에서 온 협상 외교 담당자, 한쪽은 이쪽은 과학기술자, 이쪽은 소위 말해서 스테이크홀더인 민간 이렇게 대화를 한 프로스 그 회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시간에 나와서 다 공이 한 번 쉬는 시간에는 그 외교 협상팀 정부 관계자 또는 민간 관계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계자인데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저쪽 그룹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결국은 그 이 회의에서도 굉장히 문화나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벽을 좀 허물어야 된다라는 공통의 문제 유럽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 있었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각국이 굉장히 좀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이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이 이제 대통령 중심주의에서 대통령실이 큰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장악하는 형태로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럽식의 일반적인 메타 거버넌스 방식, 그러니까 부처 간 그 조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 특히 이제 노르드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유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게 정치 체제가 그렇고 사회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특정, 그러니까 중부처 형태로 가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다른 것은 우리의 그 특정 이슈에 대한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이 미국보다 저희는 현저하게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현실적으로 또 서브스턴스도 다루기 때문에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포괄적을 대응해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도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근데 또 현재의 소위 아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적인 대응을 하려면 또 부처 간 코디네이팅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가들의 과기외교의 특성, 미국의 이제 소위 OSTP라는 것도 이제 미국적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그 오랫동안에 좀 외교 또는 해외 네트워킹에 기반한 소위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또 갖고 있고요. 독일의 특성이 역시 과학기술과 교육과 연계하는 게 우리가 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독일의 교육, 과학 부에 해당되는 BMBF가 있고 일본의 형태는 또 내각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인구가 좀 적고 국내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부분에 소위 이제 메타 거버넌스 방법을 하는 북부 유럽 국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 다른 국가들의 과기외교 추진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추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제도와 과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어떠한 이름의 형태건 과학기술 정책자문회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행 계획도 이제 수속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이버가 됐건 뭐 예를 들어 극지가 됐건 우주가 됐건 여러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이행 계획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통해서 가다가 섹터 이슈마다 다 다른데요. 현재는 이제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제 그걸 만들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텀업으로 간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새롭게 신정부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그 과기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과기외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분야별 전문가들과 민관이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게 어떤 정례적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무급 레벨의 상시적인 정보공유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기술 패권 시대에 양자 외교의 트렌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2+2의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 2+2는 뭐 외교 국방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2+2는 예를 들어 그 외교를 정무를 전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부처를 함께 하는 이슈별로 2+2가 여러 개의 2+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미국, 일본, EU의 양자 그 외교 메커니즘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일본의 경우는 이제 3+3 이제 뭐 과학기술 경제 그다음에 이제 외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요.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또 다른 트렌드의 변화는 트랙 1과 트랙 1.5를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미국 EU의 무역기술투자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때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트랙 1 회의를 하면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더딜 수도 있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굉장히 크고 경우에 따라서 마찰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만든 부분은 1.5는 과거에는 그냥 약간의 요식적인 거나 아니면 트랙 1의 회의를 상당히 팔로우하는 거라면 그걸 같이 해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즉각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이제 현장의 기업이 됐건 전문가 집단들하고 바로 그거를 와서 그 상태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민간 트럭 1.5가 트랙 1이 마찰 상태에 있을 때는 또 그게 산업계가 됐던 간에 그걸 완화하는 방식의 형태 이것이 이제 미국, EU, 일본의 양자적인 새로운 형태의 기술패권 시대의 외교 방식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외교에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과 결국 외교가 아주 잘 섞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 시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기술 차원의 큰 틀의 국가 전략, 외교를 포함한 국가 외교 전략이 국가의 신기술 개발, 획득과 R&D 전략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영역에 우리가 기술 개발 획득을 하고 우리 국익을 반영한 국제 기준, 룰 세터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모두의 설명드린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우리가 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냐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R&D 국제 협력 추진 체계도 역시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럴 것을 바탕으로 한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적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기술 패권 시기에 기술안보 외교의 부분을 합해서 과학기술 외교의 이 2+ 협력 2를 강화를 해서
포괄적 과학기술 외교 정책 수립과 이행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